조기 대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2달인데 뭐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보통 각 당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 뭐 여당은 지금 뭐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선거 준비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조금 그 경선 일정을 좀 당겨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조금 일찍 뽑아놔도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여당은 지금 전혀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 안에 한 달 안에 지금 후보를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각 당이 지금 특히 국민의힘이 일정상 쫓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뭐 차기 대선 좀 성급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양자 구도일까요? 다자 구도일까요? 일단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다자 구도인데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삼자 구도가 될지 아니면 또 국민의힘이나 뭐 또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한 또 다른 정치인이 출마할지 현재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가 양자 대결이냐 다자 대결이냐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런 선거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명으로 후보가 굳어져 가는 것 같죠? 뭐 다른 경쟁자도 있겠지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순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선거 전에 후보 자격을 박탈할 만한 법적 조치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족쇄는 좀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당내 경쟁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12년 당시에 새누리당 경선하고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총선 승리를 이끌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80%가 넘는 지지를 얻었고 김문수, 임태희, 김태우 후보가 도전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와 비슷한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은 좀 그래도 여당에 비해서는 좀 빨리 어떤 개편과 대선 준비가 이루어지겠죠? 민주당은 사실상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누가 봐도 지금은 뭐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뭐 지금 추대냐 경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민주당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선 준비를 하지도 못했고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경선을 통해서 이 분열도 치유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낼 건가 이것이 지금 과제는 훨씬 국민의힘이 좀 뭐 많다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다만 민주당의 걱정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절대 강자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것도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선 국면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해야 된다. 적어도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 헌재가 전원일치에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8대 0으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퉜던 쟁점 모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도 그런 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등록을 받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대선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내내 사실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후보 자격이 있냐 이런 네. 자격론은 불거질 수 있다고 보지만 네. 법적으로 그건 정치적인 책임에 관한 얘기지 당장 법적으로 뭐 출마를 막을 그런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후보로서의 장단점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그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김대중 후보나 노무현 후보 또 문재인 후보도 그렇지만 아주 엘리트들보다 밑에서 서민들과 같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후보들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서사가 있는 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부터 사실 당내에 아무것도 없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는데 주류들을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또 문재인의 민주당이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바꿔냈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력, 추진력 이런 거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적으로 좀 평가받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단점은 없어요? 뭐 단점은 잘 알지만 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당내의 정적들에 대해서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지난 총선 때도 봤습니다만 공천 과정에서 비주류들을 예상보다도 훨씬 센 방법으로 제거하는 사실상 숙청에 가까운 뭐 그런 그 모습을 보였다는 점 때문에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결합했을 때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비상계엄을 통해서 갖고 싶어 했지만 실패했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이기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하는 그렇게 되면 사법에서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그 탈당과 출당 논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까지도 그냥 왔는데 이제 와서 파면당한 대통령이고 네. 11째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고 이제 약자가 됐는데 그 약자를 이제 와서 뭐 탈당을 요구한다거나 출당 조치한다는 것은 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결정은 좀 못할 것 같고 다만 윤 대통령도 이 상황에서 정책 영향력이 급격히 약해진 상태에서 대선 경선이라든가 본선의 영향력을 행사할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탈당이나 출당과 관련된 얘기는 그닥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네. 당도 그냥 받아들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긴 뒤에 그 뒤에서 계속 그 선거를 이기고 대통령을 만들어줘서 선거연합을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또 안철수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해줬던 분인데 전당대회에서 주저앉히고 사실상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 먼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굉장히 지금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걸로 왔기 때문에 네. 파면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뭐 이런 것을 기준점으로 봤다면 그래서 뭐 김문수 장관이 부상했다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마지막 카드만 남았기 때문에 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반 이재명 표를 가장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네. 그래서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보다는 네. 반 이재명 그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광장의 목소리라든가 보수 유튜버의 목소리라든가 윤 대통령의 목소리라든가 친윤의 목소리는 목소리를 좀 내기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어렵다.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그 이길 수 있는 후보
뭐 잠룡이라고 하죠. 그 후보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장단점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처음부터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후보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탄핵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했던 분들이고 네. 탄핵을 일관되게 찬성했던 분들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분명했고 네. 오세훈 시장은 탄핵 찬성과 반대에서 조금 애매한 네. 본인 본인 생각으로는 탄핵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네. 탄핵 소추안을 그냥 그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거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는 아무래도 이 그 강성 지층들과 중도 사이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 같고요. 그러나 네. 크게 보면 뭐 오세훈 시장도 탄핵 반대파로 찬성파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은 그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보면 1차 컷오프를 8명으로 한 다음에 8명을 4명으로 줄여서 최종 경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최종 4명이 누가 들어갈지 예를 들면 탄핵 찬성파 2명, 탄핵 반대파 2명이 들어갈지 이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다들 뭐 뚜렷한 장단점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김문수 장관이 지금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념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뭐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고 다만 지지하는 분들도 김문수 장관이 외연확장이 과연 될까 그런 우려들은 있는 거 아닙니까?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도 그런 점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홍준표 시장은 개인전 역량, 캠페인 역량이라는 메시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분이긴 한데 사실 그 탄핵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밤의 해프닝이다. 그리고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동훈 대표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도를 끌어들일 때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는데 탄핵 찬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의원은 당 밖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후보라는 인식이 좀 약하고요. 네. 오세훈 시장은 이 당에서 오랫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 신뢰가 있겠지만 이번 그 비상계엄 이후의 탄핵 과정에서 좀 오락가락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맞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을 카드는 원희룡이다 이런 입장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왔는데 지난 전당대회 때 그 저조했던 성적이 어떻게 반전될지 그게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탄핵에 반대했었느냐, 찬성했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도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비상계엄,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 이건 대체적으로 정치인들 지금 대선 후보분들 중에서는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탄핵 찬반은 분명히 좀 나뉘었고 부정선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도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후보는 과거에 그것을 믿는 듯한 발언을 한 분도 있고 또 그건 뭐 전혀 안 믿는다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기준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만 지금 전체적인 그 국민의힘의 기준은 지금까지는 믿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후보가 좋겠지만 믿을 수 있는 후보는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탄핵 파면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정체성이 우리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다. 그것이 이제 김문수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지만 인용되는 순간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나가야 이기느냐로 기준점이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앞으로 한 달 정도의 경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지금 뭐 전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어떻게 뭐 여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완주하는 게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되는지 일반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도움된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단일화 효과가 있냐 없냐 갖고 지금도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단일화 했으니까 도움이 됐을 거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그때 2030 여성표가 마음 들 곳이 없어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한테 분산되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빠짐으로써 2030 여성표가 심상정 후보한테 가 있던 여성표까지 같이 몰고 이재명 후보로 갔다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97년도 당시에도 김대중, 이해창, 이인재 3파전이었는데 끝까지 단일화를 안 했죠. 이인재 후보가. 그래서 20% 가까운 표를 얻었는데 그때도 이인재 후보가 탈당하지 않거나 탈당했더라도 후보 단일화를 했더라면 이겼을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인재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가 40% 벽에 갇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용됨으로써 그것도 8대0으로 인용됨으로써 보수 지지층의 뚝이 무너졌는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바깥에 있음으로써 일단 이 쏟아지는 물을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게 담아둘 저수지 역할은 당분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대선 지지 후보를 뭐 대선이 있을 걸로 가정하고 조사를 해보면 유보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좀 약간 지나치게 많다고 보시나요? 많죠. 많은 이유는 그래서 제가 97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는데 그때도 김대중 후보가 절대 강자였거든요. 국민회의에 새정치국민회의에 30에서 35% 정도의 지금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거였고 한나라당은 구룡이 9명의 그 경선 주자들이 경합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는 박빙의 승부였고 물론 이해창 후보가 두 아들 병역무죄가 터져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이인재 후보가 탈당해서 나와서 2등으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선거가 최종적으로는 1.5%의 차이밖에 안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 책임 묻느라고 유보해놨지만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책임 묻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그 대통령 선거를 지금 시점에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표께서는 여러 칼럼을 통해서 결국 중도층을 끌어안는 자가 대권을 거머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검증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아니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뭐 제3 후보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총선에서 3당이 아무리 그 선전하더라도 1당과 2당을 넘을 수 없다. 그건 96년도에 자민련이 50석밖에 못했고 2016년에 국민의당이 38석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1, 2당이 크게 못 미쳤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중도층이 결정한다. 최종적으로는.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층들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으로 연전연패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75%를 지금 최근에 세 번의 대통령 선거가 다 넘었거든요. 그 투표율이 75, 77을 간다는 건 아예 정치에 관심 없는 25%를 빼고는 투표행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고관여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론조사를 보실 때도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ARS보다는 전화면접조사 여론조사를 주시하셔야 될 거고 지금까지 그 저관여층도 투표에 다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중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차기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지금 국민들이 극단적 진영 싸움에 그 지쳐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가 해야 될 큰 두 가지가 하나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을 통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을 통합시키기보다는 진영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광장에서 또 이런 또 사법적인 걸로 충돌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좀 다시 좀 이견이 있더라도 국회 안에서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고라에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런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고 또 다른 어떤 노력은 없을까요? 지금은 뭐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전체주의라든가 사회주의보다 강한 게 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첫 번째 발언으로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념만으로 살아왔다고 그랬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뭐 전체주의나 권위주의나 사회주의보다 뛰어난 점은 법치주의, 선거제도, 언론 이런 기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그 법치를 부정하거나 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언론이 레거시 미디어는 믿을 수 없으니까 유튜브를 봐야 된다거나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좀 불만이 있더라도 광장에서 직접 충돌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모든 걸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쨌든 상대를 죽일 적이 아니라 이길 경쟁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진영 논리를 좀 넘어서서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오늘 헌재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좀 상대 이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용을 좀 베풀고 네. 또 정치인들은 좀 제도적 자제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선거들을 보면 상당히 네거티브가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은 뭐가 필요할까요?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될까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네.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그 영향력이 너무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있어도 정치인 두려워하는 국민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뭐 그 지금 공론장과 담론장이 다 붕괴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나온 뒤로 네. 그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지금 그 흔들리고 있는 게 세계적 현상인데 대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게 미국하고 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론장과 담론장을 다시 살려내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대로 반지성주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지성에 의존하는 그걸 지금 한 10년 동안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이탈해 있는데 그 궤도 이탈을 좀 본궤도로 다시 올려서 네. 좀 정치인들이 우선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이 정치를 지금 사법 영역으로 가져가서 재판관들이나 판사들까지 정치화하는 사법의 정치화를 이제 그만두고 정치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여의도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뭐 대선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현안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 여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상대를 죽일 적이 아니라 이길 경쟁자로 봐 있는 정치라는 건 전쟁과 스포츠 중간에서 움직일 텐데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일 적이 아니라 이길 경쟁자로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유니폼도 교환하고 악수도 하는 네. 그런 정치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대치 상황이 심한데 그 대선이 있기까지는 좀 그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네. 더 이상 이제 광장에서 충돌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바라지 않을 테니까 네. 그 전에 뭐 개헌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요 충돌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네. 오늘 헌재가 고뇌 끝에 그것 때문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전원일치로 결정을 하고 별개 의견도 최소화한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일부 탄핵 반대파들이 승복한다 선언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이게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좀 잠잠해진다고 봐야 예,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전에는 어렵고 개헌을 약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승인할 거냐 말 거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차적일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